안녕하세요. 네, 손태석 강사입니다. 선생님이랑 이번에 만나게 될 대학은 중앙대 인문계열입니다. 자, 중앙대학교 하면 뭐가 떠오르죠? 중앙대 이러면 가고 싶다. 가고 싶다가 떠올라야 돼. 다른 거 떠올리면 안 돼요. 중앙대 가고 싶다. 선생님이랑 지금 하는 건 중앙대 인문이에요. 상경은 수리 논술이 나오죠. 인문은 뭐야? 지금 이 강의를 보는 여러분은 누구세요? 수학이 싫어요. 아, 싫어요. 이렇게 뭐 그런데 자, 중앙대 인문계열. 그래서 인문계열을 지원을 했으니까 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문계열을 위해서 중앙대의 특징과 그 다음에 대비법 그리고 꼭 필요한 능력,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OT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중앙대 인문, 중앙대 같은 경우는요, 우선 대학의 특성을 보세요. 중앙대는 뭘 꿈꿔요? 비상을 꿈꿔요. 이렇게. 선생님 그게 뭔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부르죠? 연고, 그쵸? 연고, 서성한, 그 다음에 중경외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중앙대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중경외시예요. 너무 싫어! 이런 거죠. 왜 우리가 이대가 여기 있는데 우리는 왜 여기 있어? 이게 중앙대예요. 그러니까 중앙대 어디 붙고 싶어요? 여기 붙고 싶은 거예요. 서성한 중이라고 불리고 싶어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뭘 보여줘야 돼? 그러면 뛰어난 친구들을 많이 뽑아야 되겠죠. 뛰어난 친구들을 뽑으려고 하니까 뭐가 내신이 가로막네? 그래서 내신 반영 비율이 완전히 낮춘 거예요. 알겠죠? 자, 비상을 꿈꾸기 때문에 내신 거의 삭제죠. 안 봅니다. 됐죠? 왜? 중앙대 보시면 알겠지만 성균관대, 서성한이요. 한양대 논술 내신은 없으니까 서강대, 성균관대가 거의 등급당 0.1 또는 0.1을 마이너스 시켜요. 그죠? 근데 중앙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0.01을 해버리죠. 안 볼래? 이렇게 눈 감을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내신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 지원했잖아. 우리는 이제 논술만 남았어요. 자, 비상을 꿈꾸니까 내신 안 본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논술을 보게 되는데 보세요. 교수님들이 자유롭게 채점을 하면 맞죠? 누가 뽑힐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인가요? 논술에 대해서 객관화를 시켜버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채점표가 매우 체계적이에요. 객관적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1번 문항이 나오고 그 다음 2번 문항이 나오고 3번 문항이 나와요. 세 문항이 무조건 나오고요. 여기가 이제 540에서 580자 얘도 비슷하고 얘는 400자에서 430자 내외 정도 요 정도 분량을 쓰게 돼 있어요. 결국 120분이죠. 120분이라는 시간 동안 1400자 내외 1400자 분량을 쓰게 만들어요. 근데 그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당 이게 출제 의도라는 게 있죠. 출제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써 있냐면 출제 의도가 이렇게 가에서는 A, B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 제시문 나에서는 C, D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 다에서는 D, E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채점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거 오케이, 이거 오케이, 이거 오케이 하면 37점 줄게 이런 거예요. 이거는 오케이인데 이게 오케이면 너 27점 받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채점을 자기 주관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알았어? 똑같아. 2번 문제에서도 그렇고 3번 문제에서도 그래요. 자, 그래서 출제 의도가 제시문별로 나와 있어요. 되게 타이트하고요. 돈을 많이 써요, 중앙대가. 논술에만 돈을 이렇게 억 단위로 쓴다는 걸 선생님이 들어서 중앙대 문제가 좋고 그 다음에 출제 의도는 명료하고 채점했을 때 그 결과도 누가 채점하든 비슷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글자 수죠. 이렇게 범위로 지정이 돼 있어요. 범위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좀 모자르거나 조금 추가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안 돼요. 범위 지정이기 때문에 이 범위를 벗어나면 무조건 감점이 이루어져요. 감점이 마이너스 1점부터 25자죠. 25. 이 원고지 기준으로 25자 기준으로 마이너스 1점씩 깎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 마이너스 1점은 여러분들 내신이 등급간 0.01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글자 수가 모자라거나 넘쳐버리면 내신이 문제가 아니야. 알았어요. 너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뭐죠? 540에서 580 아니면 500에서 540 이렇게 범위 안에 들어가는 글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범위 문제점, 범위로 분량이 지정되어 있는 중앙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대비법이죠. 대비법. 대비법은 뭘까요?
분량 때문에 무조건 두갈식이 돼버려야 돼요. 자, 왜 두갈식이죠? 두갈식이 뭐예요? 어떻게 쓰냐면 두갈식과 미괄식이 있잖아. 우리가 이 두 가지밖에 없어. 두갈식과 미괄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게 이런 거죠. 가는 이러면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 그래서 질문에 즉 뭐 이러면서 네모다 질문의 대답이 이렇다. 이렇게 쓰게 있죠. 이렇게 쓰면 뭐가 되는 거야? 미괄식이 되죠. 두갈식은 뭐죠? 기억의 가의 기억의 역할은 네모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가에서 이러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두갈식이 되죠. 자, 보세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자, 분량이 마무리가 중요하죠. 글자 수가 넘치거나 부족해질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써요? 근거를 먼저 쓰고 주장을 쓰는 거야. 근거 다음에 주장이 나오죠. 그러면 결국은 글자 수가 모자르거나 그 다음에 글자 수가 넘칠 경우에 주장이 사라져버려요. 주장이 사라져버려야지. 이걸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탈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주장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근거를 쓰게 되면 근거에서는 좀 부족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거죠. 이해되겠어? 그래서 두갈식으로 쓰는 것이 중앙대에서 범위가 지정된 이 분량을 맞추는데 좀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채점할 때도 편하고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논술 특강에서도 두갈식으로 써달라고 부탁하죠. 채점 좀 빨리 하겠죠. 고맙게 이렇게. 알았어? 네. 그래서 두갈식 연습을 선생님이랑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가 자, 인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중앙대는 세트형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야? A라는 공통 주제가 있어요. 공통 주제를 가지고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주제가 바뀌지 않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1, 2, 3번 문항이 A 주제로 같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1번 문제에서는 제시문의 분석이에요. 분석과 관계를 알아보는 문제를 출제하고요. 2번 문제에서는 비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가 출제돼요. 3번 문제도 당연히 비판과 대안 문제가 출제되거나 또는 그냥 설명하라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도 있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이 중앙대에서 이 인문 세트형을 배우기 위해서는 뭐 배워야 돼요? 분석하는 방법과 그죠? 그 다음에 설명문 쓰는 거 또는 비판과 대안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제시문은 계속 바뀔 거야. 바뀌는 제시문에 흔들리지 않고요. 뭐 어떤 제시문이 나오더라도 내가 먼저 주제를 찾아서 그 주제 안에서 가나다라는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와 다를 바탕으로 해서 라를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좋겠어요. 이런 논리적 사고가 이루어지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설명문이죠. 결국 1번 분석 방법과요. 분석을 하고 나서 이 표현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배우게 될 것이고 두 번째가 설명문, 논설문 작성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됐죠? 자, 선생님이 가르쳤던 친구 중에 중앙대를 합격한 친구 중에 기억이 나는 친구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표현력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1번에서 질문을 한단 말이죠. 질문을 해요. 1번이든 2번이든. 그래서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이런 친구가 있었죠. 가와 나와 다라 맞아. 다라 말을 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의사결정 모형이 있어. 이렇게. 의사결정 모형을 유추하시오. 이렇게 질문이 났다라는 거죠. 그랬더니까 이 친구는 다라 말을 읽어봤더니 내용은 이해되는데 의사결정 모형이야. 모형. 자기는 모형이 뭔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비문학적으로만 글을 쓴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중앙대에서는. 문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 친구가 모형이란 말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각형, 삼각형 맞죠? 삼각형, 사각형 이런 모형만 알고 있었던 거지. 근데 이 다라마죠? 다라 말을 읽으면 뭐가 보여?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출제 의도가 의사결정 모형이 뭐냐면 민주주의였거든.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썼냐면 나는 모르겠다. 모형에 집중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읽어보니까 민주주의는 알겠는데 모형이니까 이상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썼어요? 사다리꼴 모형이라고 썼어요. 교수님, 다라마를 종합한 결과 사다리꼴 모형이 유추됩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얘 뭐지? 이렇게 봤겠죠? 그리고 나서 뒤에 설명하는 거예요. 사다리꼴은 뭐지? 이렇게 쓰는 거죠. 삼각형에서 이만큼이 떨어져 나간 거 이게 소수 의견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남는 거예요? 사다리꼴이. 다수 의견이 돼서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 뭘 고민한 거죠? 이 친구는? 네, 자기가 주장한 것에 대해서 설득하기 위해 고민하는 거. 이걸 나랑 선생님이랑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형적으로 답안을 쓴다 개념보다는 이 문제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정도의 내용을 알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가는 A 또는 B가 나오죠. 그러니까 A라고 출제의 의도는 냈지만 이것을 B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꼭 틀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표현화를 시키는 연습을 좀 선생님과 함께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선생님 그게 뭔 말이야? 너무 어려운데? 아니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과 함께 중앙대 문제를 풀어보면 알게 될 거예요. 선생님은 해설을 잘 만들어서 드릴게요. 그래서 해설지 읽어보시면 당연히 중앙대에서 발표한 해설 자료와 다르진 않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합격시킨 아이들에게 예시 답안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쓴 답안도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거예요. 다 괜찮아. 근데 그게 여러분이 푼 거냐는 거죠. 아니죠. 그래서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이 강의를 통해서 뭘 전달하냐면 선생님은 해설지를 안 읽어요. 그럼 뭘 봐요? 선생님이 그냥 라이브로 푼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 분석하고 공동 주제를 찾아서 제시문 정리해서 질문에 대답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렇게 만든 대답을 가지고 글을 쓰는 전 과정을 선생님이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예시 답안과 다를 수도 있어요. 조금 다르겠죠? 차이가 나는 거야. 완전히 틀린 건 아니겠죠? 차이가 나고 출제 의도와 맞지만 글을 쓰는 방법까지 선생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선생님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 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나와요. 여러분 이 강의 왜 봐? 못하니까. 두 번째,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하고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보면, 선생님 강의를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과 같이 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 선생님 강의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복습이에요. 강의를 듣고 따라 해보는 거예요. 따라 해보고 해보니까 되네. 그러면 정말 좋아지는 거고 해도 잘 안 돼. 그럼 물어보세요. 알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풀이하는 과정을 여러분과 공유를 할 테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풀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든든하게 앉아 있는 거죠. 불안해할 필요 없어. 왜? 선생님과 같이 풀 거니까. 시험장에서 선생님이 했던 대로 선생님이 풀이하는 과정을 그대로 하시고 자신을 믿으세요. 그래서 자신감이 넘치는 답안으로 중앙대를 합격하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진짜 본 강의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